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국장을 치르기까지 일사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무작정 나선 3월 24일 오전 서울을 올라가며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알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과 그걸 현실 속에 구현시켜 펼쳐나가는 건 정말 다르다는 걸 절감합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역경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기발한 묘수로 답을 풀어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일 리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삐딱선으로 보며 참 그럴듯하게 지어낸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줘도 그 다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되는 사람,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방향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뜬금없이 서울은 도대체 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못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건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요. 승아님 얼굴을 흉측할 정도로 망가뜨려 놓은 신계의 의도는 사람마다 칠성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느니라는 말씀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신계에서는 공사보신 동여동과 서여동이라는 새 서울을 이제 되찾는 공사를 막판 성사제인 파트에서 결정을 보시는 중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얼굴은 누구나에게 소중한 서울이기에 이 얼굴을 망가뜨려 놓고는 원래처럼 얼굴을 찾고 싶지, 그러면 한 가지 일만 수행하면 풀어줄 테니 신계의 의도대로 그곳을 찾아서 무언가를 갖고 오렴 하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인사동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이미 승아님은 받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 도수를 치러 서울을 다녀오는 미션을 수행 중이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대체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근처는 필히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 외에는 딱히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저도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에선 그 이론에 반해도 의식이 미치질 못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면서도 막연했던 것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법이지요. 결국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용케 소 뒷발로 쥐잡는 행운이 작용해 운수 대통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겪어보니 이번에 꼭 그랬습니다. 승아님은 얼굴이 여기저기 팅팅 부어있던 관계로 선글라스를 끼고 싶었지만 막상 찾으니 없어서 맨 얼굴로 올라갑니다. 애초에 목적지가 명확치 않은 탓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해서 어찌어찌 서울은 들어갔는데 일단 중간에 천자부회상 도수 볼 때처럼 남대문을 찍는 바람에 남태령 고개를 넘어 사당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국회부터 돌아볼까 싶어 여의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63 빌딩에서부터 국회를 한 바퀴 삥 도는데 별다른 기운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승아님은 볼성 사나운 짓만 골라 하는 가짜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를 향해 자기 부은 얼굴 가져가라고 기운 털며 한바탕 쇼를 하고 있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다가 이번엔 경복궁을 찍고 광화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중에도 승아님은 경복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아니 막말로 이 얼굴로 어디를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그럼 어디를 갈까 하다 일단 경복궁 앞에서 삼청동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이미 껍데기만 남은 청와대는 의미 없으니 국립현대미술관을 끼고 북촌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어디 붙은 줄도 몰랐는데 용케 그쪽 방향으로 간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차들이 많아 중간에 어디 서기도 애매했고 우린 인사동으로 가본다고 내비에 인사동을 찍으니 북촌로 삼거리가 나오자 우회전을 하는데 차량에 떠밀려 계속 앞으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먼 차들이 이렇게 많아 양쪽에 정경들이 차를 앞뒤로 깻잎 한 장 간격으로 딱 붙여놓고 있길래 봤더니 주변에 탄핵과 반탄 시위가 있었고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근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쏟아집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깨어나고 몸속 탁기는 빠져나오느라 전신에 요동을 칩니다. 이게 뭔 일이래 싶어 영문을 몰라 흐둥거리다 눈치 빠르게 승아님은 얼른 준비해간 예감주를 꺼내서 깠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쪽으로 차를 급하게 주차를 하고 승아님은 술병을 무릎에 낀 상태로 연신 4배를 올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뭘 갖고 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지요. 바로 태극이었습니다. 이 상징적 기운이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반응을 하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극은 음과 양의 기운이 조화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사님을 중천대신이라 하고 천상대법관이라 하였던 것이죠. 바로 서울이 서울이라 불릴 수 있는 이 무형의 기운을 걷어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이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눈치채야 했습니다. 역시 이론과 현실은 동일하지만 깨닫기 전까지 안개 속처럼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온 김에 안국역을 지나 인사동 거리도 차를 타고 둘러봤지만 본질을 안 이상 굳이 내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말할 것 없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태극과 황극 기운을 다 걷어야 하니 말입니다. 용산 이태원로로 들어와서 대통령실 주변을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헌법재판소 부근과 달리 조금 약하긴 했지만 역시 기운이 쏟아집니다. 마치 호리병에 기운을 가두듯 운 좋게 임무 완수를 해냅니다. 이제 서울은 예전의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이 서운해지는 시작점을 찍은 것이지요. 큰 일을 했으니 신명대접은 하고 내려가야겠다 싶어 용산 근처에서 식당을 찾습니다. 계속 둘러보는데 순간 눈에 띄는 식당이 있어 건물 내 주차를 하고는 올라가서 주문을 합니다. 잠시 후 맑은 곰탕이 나오는데 왜 공깃밥이 안 딸려 나오는가 했더니 어라 곰탕 아래쪽에 밥이 깔려 있네요. 깍두기 하나 나오고 고기 몇 점 던져놓고 밥 말아갖고 나온 게 다인데 이게 15,000원입니다. 곰탕을 수없이 먹어봤어도 또 이렇게 밥까지 말아서 나오는 건 처음인데 어째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어쨌든 신명 대접을 하고 더 이상 어디 갈 필요도 없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부천 운도에선 서울이 동요동과 서요동 2개인지라 바로 정읍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동요동 자리 법정교를 들렀다 갈지를 상의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평소 군것질도 안 하는 사람이 휴게소에서부터 계속 허기가 밀려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몇 시간 후 법정교부터 들러 참배하고 마지막 정읍을 들러 한식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는 순간 승아님은 현기증이 나서인지 휘청합니다. 승아님은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끼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휘청하면서 시겁했다 합니다. 잠시 후 서울서 먹었던 곰탕과 동일한 인당 15,000원짜리 한식이 나왔는데 정말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기가 달래지질 않고 계속 신호가 들어온다네요. 아마도 동요동 쪽에서도 신명 대접이 필요하다는 사인으로 느껴졌습니다. 승아님은 이거 먹고 갈 때도 휘청하지 않으려나 우려했는데 아무튼 속을 진정시키며 잔디밭을 걸어나와 도로를 걷다 아까 낮에 용산에서 먹은 국밥이 떠오르더니 딱 2글자가 생각났답니다. 물밥입니다. 중천시는 후사를 두지 못한 신명이요 황천시는 후사를 둔 신명이라 중천시는 의탁할 곳이 없어 황천신에게 붙어서 물밥을 얻어먹어 왔으므로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하소연을 하니 이후로는 중천신에게 복을 맡겨 사가 없이 고루 나누게 하노라 하시던 그 문제의 물밥입니다. 황천신에 붙은 중천신이라는 서사구조가 어쩐지 묘하게 수지자웅 오지자웅인 선천태극의 형상과 비슷하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중천대이신 기운을 거두으며 국에다 밥말은 국밥을 대접을 하고 이곳 정읍에서 새롭게 대접하면서 사람도 아찔하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내내 물밥만 드신 중천신을 제대로 신명 대접해 주었나 싶은 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승아님은 신명 대접이라는 게 그냥 신명 대접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며 완벽하게 숙제가 되었다네요. 똑같은 15,000원으로 한쪽은 물밥을 얻어먹어 온 15수 선천 상극의 낙서판이라면 정읍에서는 한상 가득 후천 낙서판인 자도의 느낌으로 제대로 신명 대접하며 예식을 치른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기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 동요동이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인사 다녀왔지만 그거로는 안 되고 다시 신명 대접까지 이루어져야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날 점심때 원평을 들러 이번엔 팥죽을 해결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전날처럼 팥죽을 앞에 두고 또 한 번 현기증이 나며 아찔한 몸 상태를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자 신기하게도 본래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기운이 동요동과 서요동으로 완전히 합수가 된 듯 보였습니다. 간만에 깨끗한 얼굴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날 승아님은 평안도생이 울며 와서는 덕당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던 왼쪽 눈이 붉어지더니 따끔따끔해집니다. 이건 또 뭔 조화지, 뭘 하라시는 걸까 싶습니다. 꿈에서 덕당 어르신은 대모님에 대한 상징이니 그럼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곧 임금의 길이라 이제 황극신의 길을 튀었노라 하시는 공사와 연결됩니다. 아무래도 4일 후 삼진날이 적격이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왼쪽 눈이 붉어졌다는 것은 육기초 김수부님 자리가 붉어진 것으로 이는 불덩어리인 삼리화와 관련된 것이니 이날 황극신의 길을 틔우는 예를 갖추라는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평안도생이 볼일이 있어 왔길래 며칠 전 서요동과 동요동에 이어 이날은 칠연무 자리만 돌고서 정혜샘 근처에서 신명대접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상녀 나가는 출상일 격이 되는 사흘 후 덕당 어르신까지 모시고 법정교 참배를 합니다. 마침 전날엔 육기초 정각속에 대한 첫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영대부터 들러 천지 양이분께 사배를 올립니다. 다음 삼청전에 부처님 전에도 예를 갖춥니다. 정각을 나오다가 무심코 태극기를 봤더니 줄이 좀 느슨해서 그랬던지 마치 조기 개양할 때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방치를 했던 관리 소홀이었던 그에 관련 없이 이날 태극기는 묘하게도 조기 개양의 상이었으니 상여 나가는 신도의 일과 부합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한당까지만 인사를 드리고는 이날 참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무리로 신명대접차 한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음날 저는 산소위를 좀 보면서 이번 고향 일대에 닥친 산불 피해 현장까지 현장 답사를 좀 다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안동 제비원의 기운을 투승산에다 꽂은 천지일과 무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 서울에서 기운 걷어온 것 역시 후폭풍이 일겠군요. 며칠 후 4월 4일 청명절입니다. 오전 11시 22분 탄핵이 인용되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 것인데 한마디로 지극히 부당한 정치재판이었습니다. 자유민주라는 헌법적 기초 위에서 공정한 법리 다툼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철저한 힘의 논리요 중공의 입김이 들어간 좌익들의 정치 판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왜 부당합니까?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종북 반국가 세력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이 내란범이란 말과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은 더불어민주당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선관위입니다.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되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헌법적 근거를 가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란,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건 본인이 스스로 밝혔듯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고소 고발이 돼도 눈꽃만치도 수사 움직임이 없는 검경과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한 판사, 이들 부정선거 카르텔 위에 군림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론 조작도 이들이 합니다. 두 번째, 정부 부처 공무원, 사회 곳곳에 특히 민노총, 직장 내사 조직 모든 곳이 좌경화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시작된 시기는 7, 80년대 학생운동 세력들이 전두환 정권 이후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문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 등 중요한 각 분야에 대거 진출하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활짝 꽃을 피웠고 그 결과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빨갱이 천국이 된 상태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위법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들이 국회 탄핵 표결의 핵심 사유로 거론한 내란죄는 정작 탄핵이 되자 빼버렸습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공정해야 할 사법부 재판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틀려먹은 행동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짬이를 한 것이죠. 그러나 탄핵 소추의 쟁점이 바뀌는 만큼 소추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에도 법리 자체를 다 무시하는 전횡은 이미 눈앞에 나라를 도둑질하는 마당에 고려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질 나쁜 종자들입니다. 우파의 경우 법리와 정의로 생각해서 승리를 자신했다면 좌파들은 반민주적 법치, 반헌법적 선동과 협박으로 억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어서 단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는 체제 전복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전을 펼치며 숙주에 기생하다 중공의 지원을 받아 부정선거로 국권을 강탈한 자유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한 괴뢰들인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보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부터 지금껏 77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날로 끝이 났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좌파 정권의 오랜 진지전 전략으로 인해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예술계에 침투하여 좌경화 의식을 주입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진지전은 일종의 정치적 참호전으로 국가 내 행정부, 입법부에 장기간에 걸쳐 인적 침투를 통해 조직 내부의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산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문화 전략의 핵심은 자신들의 투쟁을 민주주의 자체와 동일시하고 그들의 적이었던 보수 정권을 반민주와 동일시함으로써 진보는 선, 보수는 악이라는 이 프레임을 잠재의식에 깔아둠으로써 무비판적 감정 수준에서 작동하게 합니다. 저 역시 민주화 운동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뇌부는 이를 팔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으니 북한 권력과의 영북 통일을 꿈꿨던 세력까지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평가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좌파 마인드는 기생충 마인드에 가깝습니다. 숙주에게 상주하여 그들의 피와 살을 받아먹으며 산다고 하지요. 사회의 기생충들이 연간 몇백 조씩 빨대를 꽂으면 나라는 병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숙주를 조종하고 있는 기생충들에게 모든 걸 빨리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북한도 천년 숙적이라고 표현하는 중공은 제한 없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담은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으로 한국을 복속시키기 위해 소리 없이 침략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중국에 한국이 먹히기 시작한 건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김대중 때부터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현재 미국이 그나마 뒤를 받쳐주고 있어 껍데기라도 유지할 뿐 이미 내부는 안타깝게도 주인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통의 계엄령은 중공과 그들의 후원을 받는 좌익 세력이 먹히고 있는 숙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양자 회담을 약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9시 20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그런 일을 용납한 채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숙청의 과정이라는 걸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것입니다. 즉 윤통이 국가 비상사태로 SOS를 친 지 8개월 만에 미국에 의해 대한민국의 사망은 긍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과 11일 전 헌법재판소와 용산 대통령실의 기운을 다 거둬온 당사자로서 탄핵 인용에 담긴 자유민주 체제의 종말에 대해 더더욱 냉정한 선언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81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명동 성당에서 세례명 암브로시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가톨릭 성인인 성 암브로시우스의 사망일이 서기 397년 4월 4일인데 이번 탄핵 선고일이 똑같은 4월 4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큰 인물의 운명은 하늘에서 미리 정해 놓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식과 청명은 보통 하루 사이므로 하루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별 차이가 없음을 일컫는 속담입니다. 이 나라의 명운이 올해 가나 내년에 가나 올라오는 싹수를 보면 이 몇 년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소리지요. 그러고 보면 청명저루 기간은 지난 임시정부 수립일로부터 105년간의 동지한식 배고지의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 시간입니다. 작년 갑진년부터 산통이 시작되더니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엄마는 산통 끝에 사망을 하고 뱃속의 아이를 꺼낼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날 청명저루의 시작에 앞서 사망 당시 시각과 함께 선고를 내립니다. 서기 2025년 양력 4월 4일 금요일 11시 22분 대한민국은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고는 6년 음력 3월 15일 치르겠습니다. 이에 고는 6년 음력 3월 7일 대한민국 사망을 애도하며 청명저루를 기해 사망선고제를 봉행하겠습니다 하고선 사망선고제의 개회를 선언하고 천제사배를 올립니다. 이후 주송을 하고서 사망선고제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한미동맹의 기초를 마련한 건국의 주역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한 세트인 서구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77년을 이어온 그 숨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1만 년 전으로부터 시작해 간도수 섭리로 한반도 땅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태동 시점부터 있었던 사상적 기반인 풍류를 뿌리로 황금시대를 구가하다 역사 성장의 섭리를 따라 제2의 고등 종교인 도교와 불교를 국교로 삼아 나라를 운영합니다. 다시 세월이 흐르자 그 바톤을 이어 유교가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이자 정치 이념이 되어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조선이 해체되고 나서는 이번엔 서구 기독교 이념으로 공화국을 건국합니다. 서양은 이제 예수교가 쇠락하는 중입니다. 그나마라도 이 한반도에서 꺼져가는 회광반조의 마지막 불빛을 토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불빛도 대한민국과 함께 점점 사라집니다. 선천상극의 체제 실험장이 된 한반도는 간도수 섭리의 끝마당에 와서 이제 어떠한 외래 사상이나 종교도 아닌 원래부터 내재된 우리 DNA 속에 각인된 고유한 정신을 일깨우는 스위치를 켜야 할 때입니다. 기생충들에게 뒤덮여 마지막 진해까지 속수무책으로 빨리고 있는 숙주 대한민국의 문을 닫고 새 나라를 여는 길 외엔 달리 현실적 선택이 전무합니다. 하루는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망하는 세간살이는 애체 없이 버리고 새 배포를 꾸미라. 만일 아깝다고 붙들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서 망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도 항상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쓰러져가는 집에 그대로 살려면 무너질 염려가 있음과 같이 남이 지은 것과 낡은 것을 그대로 쓰려면 불안과 위구가 따라드나니 그러므로 새 배포를 꾸미는 것이 옳으리라. 바로 이 상제님의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다음날 승하님은 오선 위기판이 거의 끝나는 꿈을 꿉니다. 테이블에 6명 같은 5명이 모여 얘기를 하는데 앞에 두 사람은 눈이 충혈되어 시뻘겋고 또 한 사람은 너무 졸려하면서 피곤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고 합니다. 사망 선고일을 포함해 음력 3월 15일 천지 대장사까지인 9일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장은 9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원래 계획했던 광제국 약패 거는 일은 그 다음 날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동해 덜컥 이 일을 벌리긴 했지만 과연 이게 신계의 뜻에 가합한 일인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원칙은 9일간의 국장이면 9일 내내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신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죄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제는 하루만 딱 할 생각이었는데 만약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9일 내내 노제가 이어진다면 이건 신계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네요. 이건 칠연무와 육기초 전체를 순행을 하며 돌라는 뜻이었습니다. 때는 4월 금산사 주변길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상여 나가는 장송목을 틀며 칠연무를 한 바퀴 빙 돌고는 원평으로 들어와 금산사 주변을 돌면서 인정상관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산소를 향해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법정교 앞 마당에서 천지 삼신의 예를 갖추고는 다음 평사도장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왠지 왼쪽 머리 쪽에 통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혹시 평안도생님도 함께 돌아야 하냐며 대화하는 중에 순식간에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이날 고부로 와서는 혼백동서남북 33편 초립동의 도인포테 합동제를 업로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 전날과 같이 또 노제하듯 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날부터는 칠연무를 돈 다음 평안도생님과 미리 원평에서 만나 마저 함께 돌게 되었습니다. 다 돌고 나서 평사도장에서 얘기 중에 장례식을 치르자니 아무래도 격식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반야용성 구입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금액도 77,000원으로 77년 만에 국장을 치르는 상황과 맥락이 연결되며 이는 또한 성경 구절과도 묘하게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7이라는 수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77년 만에 국장을 치른다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석에서 구매 결제를 하게 되었고 평사도장에서 국장을 치르기로 해서 그랬던지 그 비용 또한 평안도생님이 별도로 부담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고부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제 몸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뭘 잘못 먹은 것도 없었고 승아님과 모든 걸 함께 했는데 승아님은 멀쩡한데 반해 저는 위장 쪽에서 소화불량처럼 계속 불편하고 마치 위장을 무언가 누르는 듯한 그 묘한 이물감은 뭔가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라 꼭 신계의 개입인 듯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몸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례해 점점 진땀이 나더니 이젠 식은땀마저 나고 온몸이 젖으면서 때 안에 한기까지 들어옵니다. 점점 급체를 한 것 같이 거의 토사광란이 일어난 듯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일어나 몸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평소엔 승아님이 당하면 제가 풀어내려고 온 힘을 집중하는데 제가 직접 당하니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그저 몸이 괴로워 버티는 것만으로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도 승아님은 전날 올린 동영상의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드는지 뭐라 하길래 할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전날 올린 혼백동서남북 33편 초립동의 도인포테 합동제까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아님은 썸네일을 바꾸자고 하는데 사실 제목을 이렇게 단 것에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목을 지구정화제로 하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망설이다 초립동의 도인포테 합동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신계에서 쿡쿡 쑤시며 사인 주시는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 세상에서 인위적으로다가 이 지구를 그레이트 리셋 시키려는 계획을 진행시키려 하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며 지구정화제라는 이름으로 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 소환저로에도 신계의 사인이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왔기에 같은 컨셉으로 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나 했더니 신계로부터 다시 똑같은 사인이 연이어 들어오기에 할 수 없이 3일 후 법당에서 제가 이어졌고 그 다음날 일요일은 삼성산 바로 앞자리에 넓게 펼쳐진 공터 칠연무 자리에서 약식으로 동일한 제의 맥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지낼 때와는 달리 막상 그때 이 일을 유튜브로 정리해서 올려놓고는 이걸 핵심으로 제목을 적으려니 왠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은 지구정화제라는 제목대로 정말 신계에서 도수를 보셨을까 하며 제 스스로도 확신이 들질 않자 그 무렵 지냈던 초립동의 도인포테 합동제의 이름으로 대신 제목을 낸 것이었지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현재 위장 부분에 마치 송곳처럼 은근히 누르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 몸이 괴로워 계속 위아래로 쏟고 있는 걸 생각하고는 결국 속에 있던 모든 걸 다 개워내는 상황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몸속을 정화하는 상과 같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마침 승아님도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자고 하는 소리에 이거 신도 문제일 것 같은 필이 오길래 진이 다 빠져서 힘든 와중에도 겨우 움직여 썸네일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곤 다시 누웠더니 승아님은 썸네일 바꿨는데 제목은 안 바꿨어요? 라고 질문하자 스마트폰으로 겨우 제목을 수정하고 나니 아니 그렇게 힘들었던 몸이 그때서야 왠지 풀리는 느낌에 긴장도 스르르 풀리더니 그대로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 몸이 말짱한 것입니다. 어쨌든 독특한 체험을 또 한 가지 한 셈이 된 것이죠. 다음날 또 연이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마치 국장일까지 매일 노제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지압을 해도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되길래 아예 오전에 만나기로 연락을 하고 장송국을 틀고 순행을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엔 오른쪽 머리가 징그럽게 아프더니 얼마 후 이틀 전 주문했던 반야용선 택배가 들어오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머리가 갭니다. 반야용선 들어온다고 사인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날도 상려 나가는 장송국을 틀며 순행을 했는데 이 날은 육기초 주변을 다음날은 칠연무 일대를 순행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말미에 올려놓을 테니 보실 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제가 다 끝나고 고부로 들어왔더니 저녁부터 슬슬 승아님 얼굴이 또 서울 올라가기 전같이 조금씩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아니 서울 기운 다 걷어왔으면 됐지 또 왜 얼굴이 화상 입은 듯 붓기까지 하냐고요. 생각을 해도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그러더니 4월 10일 목요일이 되자 얼굴에 다시 열화가 피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할 수 없이 무턱대고 모르겠다 할 게 아니고 다시 원점에서 냉정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반도에 서울이 두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서울과 평양이었습니다. 서울은 지난번에 갔다 왔고 남은 건 이제 평양이었습니다. 물론 평양은 갔다 올 수 없는 곳이니 대안은 그곳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좌익들에게 있어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는 전라도 광주가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자 승아님은 얼굴도 조금씩 풀어진다고 합니다. 준비를 한 다음 평양 기운 그대로 출발하고 나서 12시 17분경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톨게이트 통과하며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승아님은 순간적으로 수많은 무덤들이 보이길래 놀라서 눈을 떴더니 그냥 풍광만 보이더랍니다. 아무래도 망월동 5.18 묘지로 가라는 사인인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 한번 내려오기도 힘든지라 일단 옛 전남도청에 있던 자리를 향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일원에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건물들이 모두 철거됐고 그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됐다 합니다. 하품이 자꾸 난다길래 얼른 5.18 묘지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광주 톨게이트 통과하며 감고 있던 승아님의 눈에 보이던 5.18 묘지로 서서히 들어섭니다. 이날 우리는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얼굴을 프린트로 출력을 해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종도가 세상에 발이 있어도 광주와 나주 땅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니 상진이께서는 광나의 땅은 폐원에 들어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북학주의 숙주 노릇하던 광나의 땅에 대한 상진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옛말에 모진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줄을 서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신들 잘하기 바랍니다. 잠시 후 주차를 하고 5.18 묘지를 들어가는 민주의 문을 입장하고서 들어서면 넓은 광장 너머로 추모탑이 보입니다. 좌측에는 추모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7개 동과 역사공간, 민주광장, 참배광장,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탑과 동학 3.1운동 등의 역사마당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모탑 앞 재단 위에 가져간 소주 2병을 올리고 참배하고서 주변 나무에 뿌리니 기운이 들어옵니다. 최소한의 예는 갖췄으니 밖에 나가서 오늘 기운 거두려던 일을 봐야겠습니다. 주차해놓은 곳을 와선 정은이 초상화와 인공기를 꺼내서 소지를 합니다.
주변 일대에서 버젓이 태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못쓰는 양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담아 차 안에서 소지를 하여 북조선 평양에 기온을 걷는 예식을 합니다. 다시 봐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미 평양 기운을 거둔 마당에 굳이 광주는 들러볼 마음이 없어 바로 정읍으로 돌아옵니다. 역시 이날도 내장산 IC로 빠져나와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상여 소리를 틀고 순행을 합니다. 잠시 후 법정교를 들러 평양 기운을 동요동에 합소시킵니다. 이미 승하님 얼굴에 열꽃도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은 천지대장사 전날입니다. 그런데 승하님은 딴 때와는 달리 두통이 무척 심한가 봅니다. 아무래도 전체 한 바퀴 돌고 나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역시 전날과 같이 상여 소리를 틀고 또 순행을 합니다. 평사 도장을 들어오며 전체 순회가 다 끝났는데도 머리의 두통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내일이 국장일인데 또 뭐가 부족하신 걸까? 아무래도 신계에서 원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으신가 봅니다. 깊이 고민을 하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천지 대장사가 되게끔 하는 매개는 결국 대란지하에 대병이 와야만 인간이 정리가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러면 결국 군산을 한번 갔다 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상의를 하다 모두 함께 군산으로 향했고 가면서도 머리의 통증은 요지부동 그대로였습니다. 고속화 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리다 드디어 금강 하구뚝을 들어섭니다. 다리의 절반쯤을 지났을까 승하님이 들뜬 목소리로 그럽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다행히도 생각이 맞았던 것입니다. 염려되고 조심스러웠던 기분이 확 풀리길래 이날 기분 좋게 금강 하구뚝의 해물 칼국수 맛집을 들러 신명 대접을 하고는 다시 되돌아오면서 두 분 내려드리고 정읍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승하님은 재물 준비를 도맡아야 되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대장산날 국장을 치르고 그 다음날은 또 광제국 오픈하는 고사를 모셔야 하니 재물을 한꺼번에 사갖고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심하게 하품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재물 사러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이라 그럼 뭐 하라시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다 들어온 사인을 보니 재물 올리지 말라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품이 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올리는 것도 그래서 그럼 술만 대병으로 한번 올리고 끝냅시다 했더니 신기해서 또 트십니다. 술도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니 천지 대장사라는 것이 선천 녹줄 완전히 끊어버리는 천지제인데 거기다 무슨 재물을 올리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기해서 이렇게 교통정리까지 해주시니 더더욱 홀가분해졌습니다. 다음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마침 이날 오전 8시 전에 제작이 끝난 광제국 밤나무 약패를 정읍 IC 주변에서 전달받아서 이미 신단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1시 무렵 모든 도생들이 다 모였지만 잠시 기다렸다가 정확히 11시 22분 탄핵 인용한 시간에 제를 모십니다. 지금 시각 고는 6년 음력 3월 15일 11시 22분 성사제인 도수 천지 대장사의 일환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7년을 유지발전돼 오다 2025년 양력 4월 4일 11시 22분 사망한 대한민국의 국장을 봉행하겠습니다 하고 국장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어 천지에 4배 올리고 광명진은 13독과 시천주 13독을 하고는 폐장을 합니다. 이어 발인을 합니다. 상려 나가는 일로 덕담 어르신까지 모시고 법정교 참배를 한 삼진날로부터 정확히 13일 차입니다. 먼저 반야 용선을 차량에 옮겨 싣고 칠염 일대를 순회를 하고 다음으로 육기초 주변 도로를 한 바퀴 돕니다. 9일장 당일 새벽에 평안도생님은 탐스러운 한 무더기 까만 녹두를 따서 손바닥에 올려놓는 꿈을 꾸었답니다. 녹두꽃은 동학과 더불어 상징적 인물인 전봉준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녹두에 열매를 거뒀다는 건 참동학을 상징합니다. 이는 참동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야 용선에는 5선위기 당사국의 국기와 더불어 전 세계 만국기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장과 더불어 선천의 1만 나라를 한꺼번에 천지 대장사를 치릅니다.
물론 종교 역시 선천의 유불선과 기독을 비롯해 이슬람과 여러 갈래로 쪼개진 민족 종교 계열까지 한꺼번에 장사 치릅니다. 부천에는 오직 정교 일치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 세상 커튼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딥스 가문들까지 모두 장사 치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건 뜻밖에도 무속인데 이건 신계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행사의 마무리엔 이 세상의 정치, 종교, 경제, 선천의 모든 걸 반야용선에 실어 한꺼번에 소지하여 기운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음력 3월 15일 대한민국 국장과 더불어 선천 기운을 함께 묻는 천지 대장사를 모두 마칩니다.